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시니어 허리 요통 관리에 관한 건데요. 여러 문서랑 메모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이게 나이가 들면서 허리 아프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어휴, 그럼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최신 치료법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핵심 내용들을 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또 궁금한 점 많으셨던 분들께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이 노년기 허리 통증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아프다, 이걸 넘어서거든요. 일상생활하는 거, 기분, 심지어는 사람들 만나는 관계까지 다 영향을 주니까요.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 노화 때문에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생활 습관 영향은 많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깊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네. 허리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나침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 노인 허리 통증이 젊었을 때 그냥 허리 삐끗하고 이런 거랑은 어떻게 다른지 그거부터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가장 큰 차이는 역시 퇴행성 변화, 여기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격 흡수를 잘 못하게 되는 거죠. 한 자료 보니까 60세 넘으신 분들 상당수가 엑스레이나 MRI 찍어보면 이런 디스크 퇴행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증이 없어도요? 네, 통증이 없더라도 몸 안에서는 변화가 이미 진행 중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충격 흡수를 잘 안 되면 그 부담이 다 다른 데로 가겠네요. 그렇죠. 디스크가 낮아지면 척추 뒤쪽에 있는 작은 관절들, 후관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압력이 막 높아져서 관절염이 생기기 쉽고요. 주변 인대도 두꺼워질 수 있어요. 이런 변화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척추 신경 지나가는 길 있잖아요. 통로. 네, 척추관. 네, 그 척추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이걸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협착증하고 아까 말한 퇴행성 디스크 질환, 그리고 척추뼈가 약간 어긋나는 척추 전방전 위증, 이게 노년기 요통의 3대 원인으로 꼽히는 이유죠. 여기서 진짜 좀 주목해야 할 게 단순히 그냥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경 증상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공유해주신 노트에도 그 부분이 딱 강조돼 있더라고요. 다리가 저리거나 발 감각이 좀 둔해진다거나 심하면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증상까지. 네, 특히 신경성 파행이라는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있어요. 신경성 파행이요? 네, 이게 뭐냐면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막 터질 것처럼 저리고 아파서 주저앉아서 쉬어야 돼요. 근데 또 쉬면 좀 괜찮아져요. 그래서 다시 걷다가 또 아파지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아, 걷다 쉬다 걷다 쉬다. 네. 한 자료 보니까 척추관 협착증 환자 한 70% 정도가 이런 신경성 파형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허리 아픈 것보다 오히려 이 걷는 게 힘들어서 병원 찾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악 하고 아픈 급성 통증보다는 몇 달, 아니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불편한 게 심해지는 그런 만성적인 양상을 띈다는 점도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딱 한 가지 원인이라기보다는 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퇴행성 변화에다가 근력 약해진 거, 또 혹시 모를 골다공증 문제,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잘못된 자세 습관 같은 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복합적이군요. 네. 그래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도 좀 다각적으로 봐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만성적인 통증,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활동이 제한되는 게 단순히 그냥 불편한 걸 넘어서서 신체 활동량 줄어들고 활동 안 하니까 근육은 더 약해지고 막 우울해지고 밤에 잠도 설치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작용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릴 수 있다. 이 점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노년기 허리 통증 관리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통증 점수 몇 점 낮추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혼자서 잘 해내고 삶의 활력을 다시 찾는 것. 그게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죠. 네, 그럼 노화와 관련된 원인들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죠. 방금 말씀하신 척추 구조물의 퇴행성 변화 말고도 자료에서는 근육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특히 배랑 등 근육, 우리가 흔히 코어 근육이라고 부르는 거요. 네, 코어 근육.
이게 약해지면 척추 안정성이 팍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하네요. 네, 맞아요. 코어 근육이 우리 척추를 딱 받쳐주는 뭐랄까 천연 복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아, 복대요? 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척추뼈랑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작은 충격이나 그냥 살짝 움직이는 거에도 통증을 쉽게 느끼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아프니까 움직이기 싫어지고 활동량이 줄면 근육은 더 약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거죠. 아, 악순환이네요, 정말. 네, 한 연구 자료 보니까 만성 요통 있는 분들이 건강한 분들보다 코어 근육을 딱 활성화시키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뼈 자체의 건강 문제, 그러니까 골다공증도 무시 못하죠. 그렇죠.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뭐 기침만 세게 하거나 살짝 넘어지기만 해도 척추뼈가 그냥 푹 주저앉는 압박골절 이게 생길 수 있다고요. 맞아요. 이게 또 통증이 엄청나고 심하면 허리가 막 앞으로 굽는 변형까지 올 수 있다니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는데요. 맞습니다. 압박골절은 특히 폐경기 질환 여성분들한테 흔하지만 남성 노인분들한테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골절이나 아니면 뭐 척추 측만증, 척추 후만증, 흔히 꼬부랑허리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런 척추 구조 자체가 변형된 것도 만성적인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노화 때문에 좀 피하기 어려운 요인들도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습관들이 허리 건강 망치는 데 크게 한몫한다는 점도 자료에서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자세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자세가 아마 앉아있는 자세일 텐데요. 그렇죠. 엉덩이를 의자 앞쪽으로 쭉 빼고 구부정하게 앉는 거, 등받이 없이 허공에 허리 세우고 앉는 습관, 다리 꼬거나 양반다리 하는 거, 푹 꺼지는 소파에 오래 앉아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척추 특정 부위에 과도한 압력을 주게 돼요. 아, 한 자료에서는 구부정하게 앉으면 서 있을 때보다 1.5배 넘는 압력이 허리 디스크에 가해진다고 분석하기도 했어요. 1.5배나요. 꽤 크네요. 서 있을 때 짝다리 짚는 습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죠. 아, 그리고 무거운 물건 들 때 무릎은 꼿꼿이 펴고 그냥 허리 무는 번쩍 드는 모습 주변에서 진짜 많이 보는데 이것도 정말 위험하다고 하네요. 네. 물건 들 때는 꼭 무릎을 굽혀서 다리 힘을 써야 하고요. 물건을 몸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들어야 허리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운동 부족.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바로 코어 근육 약화랑 연결되니까요. 비만, 특히 배 나온 거, 복부 비만은 무게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만들어서 허리뼈가 정상적인 곡선, 약간 앞으로 C자 커브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군요. 아, 그리고 좀 더 넓게 봐서 흡연이나 음주 같은 습관도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좀 흥미로웠어요. 담배 피우는 게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디스크의 영양 공급을 줄이고 퇴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니. 생각보다 되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 니코틴 성분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피를 좀 끈적이게 만들어서 미세혈관 순환을 방해하거든요. 아, 근데 디스크는 혈관이 직접 연결된 게 아니라 주변에서 스며들듯이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런 혈액순환 장애에 더 취약해요. 그렇군요. 결국 과도한 음주 역시 뼈 만드는 세포 기능을 떨어뜨리고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골다공증 위험을 높일 수 있고요. 또 술 취해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심각한 척추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결국 건강한 노년의 허리를 위해서는 이런 생활 습관 전반을 좀 돌아보는 게 필수적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자, 원인들을 쭉 살펴봤으니까 이제 그 영향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이 허리 통증이 그냥 아이고 허리야 하는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 파고드는지 이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게 역시 신체 활동 제한이랑 이동성 저하 이거더라고요. 그렇죠. 걷는 거, 계단 오르내리는 거, 심지어 앉았다 일어나는 이런 기본적인 동작조차 힘들어지면 자연스럽게 활동 반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집안에만 있게 되고 그럼 또 근력이랑 심폐지구력은 더 떨어지고 움직여야 낫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통증이 심하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맞아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참 어려운 거죠.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되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 좀 인상 깊었어요. 만성 통증이 우울감이나 불안감,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더 심하게 만든다는 건데요.
한 연구 자료에서는 만성 허리 통증 앓는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 걸릴 위험이 3배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네, 그 관계는 아주 뚜렷해요. 통증 때문에 잠 제대로 못 자죠. 수면장애.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되니까 무기력감이나 상실감 느끼죠. 밖에 나가거나 사람들 만나는 게 줄어드니까 고립감 느끼죠.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울증을 더 심하게 만들어요. 특히 노년기 우울증은 그냥 슬프거나 의욕 없는 거 말고도 뭐 두통, 소화불량, 기운 없음 이런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가면성 우울증 형태를 띠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가면성 우울증이요? 네. 그래서 본인이나 주변에서도 이게 우울증 때문이라고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허리가 아프다고만 하시는데 실제로는 우울증이 밑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잠 못 드는 밤의 고통. 이건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아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편한 자세를 찾기가 힘드니까 수면의 질이 확 떨어지고 또 잠 못 자서 피곤하니까 통증에는 더 예민해지고 정말 늪 같아요, 악순환이. 네, 맞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죠. 거동이 불편해지니까 친구나 친척들 만나는 거, 뭐 종교 활동, 취미 모임 같은 사회 활동 참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이게 사회적인 관계망을 약화시키고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더 크게 만들어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뚝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일상생활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예전에는 혼자서 잘했던 일들을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게 되면서 독립성을 잃게 만드는 거고요. 네, 이게 또 자존감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 허리 통증 관리는 단순히 통증 지수 몇 점 낮추는 데 그치면 안 되고 신체 기능, 정신 건강, 사회 참여,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 유지 이런 훨씬 포괄적인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걸 이 자료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내고 건강한 삶의 질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네, 바로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좀 실질적인 예방, 관리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정말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원칙, 바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거더라고요. 네, 자세 중요하죠.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긴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앉는 자세가 진짜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딱 넣어서 등받이에 허리가 자연스럽게 지지되도록 하는 게 기본이에요. 네. 등하고 등받이 사이에 공간이 좀 뜨면 수건 같은 거 말아서 넣거나 쿠션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무릎은 엉덩이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한 높이로 한 90도 각도를 유지하고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편안하게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해야 해요. 아, 발바닥이 뜨면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컴퓨터 작업 같은 거 하시면 모니터 높이도 눈높이에 딱 맞추는 게 좋고요. 서 있을 때는 그럼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자료 보니까 어깨를 펴고 가슴을 열되 허리가 너무 앞으로 쑥 들어가지 않게 배에 살짝 힘을 주는 자세를 권장하네요. 네. 체중은 양발에 똑같이 싣고 짝다리는 절대 안 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한다면 한쪽 발을 낮은 발판 같은 데 번갈아 올려놓는 것도 허리에 가는 부담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아, 꿀팁이네요. 걸을 때는 시선을 너무 바닥에 떨구지 마시고 한 15m, 20m 정도 앞을 보면서 허리를 펴고 걷는 게 좋습니다. 잠자는 자세도 빼놓을 수 없죠.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보다는 약간 단단한 게 좋다고 하고요. 네, 똑바로 누울 때는 무릎 밑에 낮은 베개를 받쳐서 허리 곡선을 좀 완반하게 만들어주거나 옆으로 누울 때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서 골반이란 척추가 틀어지지 않게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렇죠. 엎드려 자는 건 허리랑 목에 다 안 좋으니까 피하는 게 좋고, 아, 그리고 아까 나왔던 물건 들기. 허리 아니고 무릎. 무릎 굽혀서 다리 힘쓰고 물건은 몸에 최대한 가깝게. 이거 진짜 계속 강조해도 모자라네요. 네,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자세라도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있는 건 좋지 않아요.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자세를 좀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에 적정 체중 유지, 특히 복부 비만 관리, 이거 필수적이고요. 이걸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랑 균형 잡힌 식단 관리가 같이 가야겠죠. 자세 교정과 함께 허리 건강 관리의 또 다른 핵심, 바로 운동과 스트레칭입니다. 자료들 전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요.
특히 약해진 코어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척추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척추 안정성을 잡고 통증 줄이는 데 결정적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력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척추 주변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서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디스크랑 주변 조직의 영양 공급도 잘 되게 하고요.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되죠. 아, 여러 효과가 있네요. 네, 게다가 엔돌핀 분비를 촉진해서 통증을 줄이고 기분도 좋게 만드는 효과도 있고요. 그렇다면 노년층에게는 어떤 종류의 운동이 좋을까요? 자료에서는 충격이 적은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같이 하라고 조언하던데요. 네, 걷기가 가장 쉽고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죠. 네. 다만 너무 딱딱한 시멘트 바닥보다는 충격 흡수가 좀 되는 흙길이나 트랙 같은 데가 좋고요. 편안한 신발 신는 건 필수예요. 그렇죠. 수영, 특히 허리에 부담 적은 자유형이나 배영, 아니면 아쿠아로빅 같은 것도 관절 부담 없이 근력이랑 심폐기능 향상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요. 실내 자전거 타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어떤 동작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이 자료 묶음 중에 하나에 그림이랑 같이 몇 가지 동작이 있던데요? 네, 뭐 아주 거창한 동작 아니어도 괜찮아요. 누워서 양무릎을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주는 동작, 고양이처럼 등을 동그랗게 말았다가 펴주는 고양이 등 자세, 허리를 부드럽게 양옆으로 돌려주는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척추랑 주변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네. 코어 근육 강화를 위해서는 플랭크 아시죠? 엎드려서 팔꿈치랑 발끝으로 버티는 거. 네, 플랭크 힘들죠. 네. 그리고 누워서 엉덩이 드는 브릿지, 내발기기 자세에서 팔이랑 다리를 교차로 드는 버드독. 이런 운동들이 효과적인데 이런 건 정확한 자세가 중요해요. 맞아요.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또 다치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겠죠? 아픈데 참고 계속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통증하고 나쁜 통증을 좀 구분해야 해요. 운동하고 나서 근육이 약간 뻐근한 느낌은 괜찮은데 뭔가 날카롭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 아니면 운동 중이나 하고 나서 통증이 더 심해진다, 이러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네, 운동 전후에는 꼭 준비 운동이랑 마무리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줘야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일주일에 몇 번, 딱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강조하는 점이 이미 허리 질환이 있거나 통증이 좀 심한 경우 아니면 다른 기저질환, 뭐 심장병이나 고혈압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동 시작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나 물리치료사랑 상담해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고령자의 경우엔 특정 운동이나 스트레칭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 골다공증 심한 분이 무리하게 허리 비트는 스트레칭하면 골절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한테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내 몸 상태에 딱 맞는 운동 처방을 받아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남들이 좋다는 운동 따라하기보다는 내 몸 상태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예방과 관리를 넘어서 이미 통증이 생겼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들로 넘어가 볼게요. 다행히도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 허리 통증의 한 80에서 90% 정도는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보존적 치료라는 건 말 그대로 수술 안 하고 증상을 관리하는 모든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통증하고 염증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 치료가 있죠. 네, 약 먹는 거요. 네, 흔히 쓰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 근육 뭉친 거 풀어주는 근육 이완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또 위장장애나 신장 기능 이상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어르신들은 더 조심해야 하니까 반드시 의사 처방이랑 지시에 따라서 드셔야 해요. 약 말고는 또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물리치료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던데요? 네, 물리치료도 아주 중요한 보존적 치료 중 하나예요. 뜨거운 찜질, 온열 치료나 차가운 찜질, 냉찜질, 전기자극 치료, 초음파 치료 이런 걸 통해서 통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좁게 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아, 그리고 전문가 지도 아래서 하는 운동치료도 물리치료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주사 치료에 대한 언급도 있네요. 통증 있는 부위에 직접 약물을 넣는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흔히 뼈주사라고 부르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는데요. 이게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신경 주변 염증이란 부기를 가라앉혀서 통증을 좀 빨리 줄여줄 수 있어요. 네. 신경뿌리 주변에 직접 약물을 넣는 신경차관술도 많이 하고요. 또 약해진 인대나 힘줄에 증식제라는 걸 주사해서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프롤로 치료,
뭐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는데 이런 방법도 쓰일 수 있습니다. 종류가 많네요. 네. 다만 이런 주사 치료 역시 효과나 부작용 같은 걸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손으로 직접 척추나 관절을 교정하고 근육을 풀어주는 도수 치료도 있고요. 아, 허리 보조기는 어떤가요? 아플 때 차면 좀 도움될 것 같은데요? 네. 도수 치료는 숙련된 치료사가 손을 이용해서 척추 정렬을 맞추고 뭉친 근육이나 인대를 풀어주는 치료법이고요. 허리 보조기는 급성 통증이 심할 때 잠깐 척추를 안정시키고 지지해주는 효과는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너무 오래 차고 있으면 오히려 허리 근육이 약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의사 지시에 따라서 정말 필요할 때만 짧은 기간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해봤는데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아니면 뭐 다리 마비가 온다든지 대소변 장애 같은 심각한 신경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수술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고 하네요. 네. 수술은 정말 마지막에 생각해야 하는 거죠.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서 신경 눌리는 걸 풀어주는 감압술, 아니면 좀 불안정한 척추 마디를 나사못 같은 걸로 고정하는 척추 유압술, 이런 게 대표적인 수술 방법이에요. 네. 요즘에는 내시경이나 현미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 그러니까 상처를 작게 내는 수술 기법이 발달해서 수술 부담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르신들께 수술은 전신 마취 위험도 있고 수술하고 나서 회복 기간도 길고 합병증 가능성도 있고 고려할 점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술 결정은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치료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통증이 심할 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게 막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일단 편안한 자세로 쉬는 게 먼저예요. 네, 쉬는 게 중요하군요. 네, 급성 통증 초기, 그러니까 딱 아프기 시작하고 한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는 냉찜질이 염증이랑 붓기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이후나 만성적인 통증에는 온찜질이 근육을 좀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통증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어요. 아, 급성일 땐 차갑게, 만성일 땐 따뜻하게. 네, 그리고 자신한테 가장 편안하고 통증 없는 자세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통증이 조금 가라앉으면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활동량을 늘려나가야 해요. 갑자기 허리를 확 비틀거나 구부리는 동작, 무거운 물건 드는 거, 이런 건 피해야 하고요. 아, 그럼요. 만성 통증은 스트레스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자료에서도 명상이나 심호흡, 점진적 근육 이완법 같은 이완 기법, 아니면 즐거운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게 통증에 대한 생각을 좀 분산시키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해요. 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금연, 절주, 이건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네요. 척추 건강에 백해무익하다는 점 다시 한번 새겨야겠습니다. 네, 담배는 디스크 퇴행을 막 가속화시키고 과도한 음주는 뼈 건강 해치고 넘어져서 다칠 위험 높여서 척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시니어 허리 요통 관리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노년기 허리 통증의 특징이 뭔지, 또 다양한 원인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게 우리 삶의 질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걸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올바른 자세, 효과적인 운동법, 다양한 치료 방법들, 일상관리 전략까지 아주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과정하고 또 수십 년간 쌓인 생활 습관의 영향,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꾸준한 자기 관리와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뭐 단번에 모든 걸 다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당신의 허리 건강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 한 가지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 좋은 제안이네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의자에 앉는 자세를 의식적으로 한번 바로 잡아보는 것. 아니면 뭐 잠들기 전에 딱 5분만 간단한 허리 스트레칭을 시작해보는 것처럼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년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정보 탐색이 당신의 건강한 허리 그리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에서는 사실 다루지 않은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네요. 만성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법,
그러니까 통증을 완전히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통증 수용의 관점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한 번 더 탐구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